경북 안동에서도 이름난 종갓집 청송 심씨 집안은 예부터 학문과 재물을 함께 이룬 집안으로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대문이 3개요, 광이 5개요, 해마다 추수한 쌀이 산처럼 쌓이는 집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대문이 크다고 한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 대청마루에는 지난 20해 동안 단 하루도 마르지 않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아들 신명준의 기일이었습니다. 명준은 20해 전 30도 채 넘기지 못한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노부인은 그날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는 더 독해졌고 혼자 남으면 더 자주 무너졌습니다.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집안 마당에 가마솥을 수십 개 걸고 차고를 우려내고 장터에서 가장 좋은 소고기를 사다 놓고 이 집 앞을 지나는 거지와 장돌뱅이, 길 잃은 과객들 모두에게 국밥 한 그릇씩을 퍼주었습니다. 우리 명준이가 마지막으로 국밥이 먹고 싶다 했지? 그 말은 매년 같았고 그 말 끝의 떨림도 매년 같았습니다. 종들이 부산하게 국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인데도 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강 노부인이 비록 성정은 불같아도 아들 제삿날만 되면 적선은 크게 한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국밥 냄새가 가장 짙게 스며든 곳은 남에게 베푸는 마당이 아니라 강 노부인 자신의 상처였습니다. 노부인은 손 옆에 서서 직접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떠놓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마디마디가 굽었지만 국을 뜨는 손끝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때였습니다. 줄 맨 끝에 서 있던 한 청년이 국밥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뒤돌아섰습니다. 마른 어깨, 해진 저고리, 얼어 터진 손등. 누가 봐도 며칠 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발을 떼는 순간 품속에서 작은 비단 보자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툭! 눈 덮인 바닥에 떨어진 보자기는 마치 오래전 상처가 다시 입을 연 것처럼 붉은 얼룩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화들짝 놀라 주우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강 노부인이 먼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만, 이건 손끝에 닿는 촉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찢긴 모서리, 비단결의 무늬, 오래 마른 핏자국, 그리고 보자기가 풀리자 안에서 나온 것은 푸른빛이 서늘하게 감도는 비녀 하나. 청욱 비녀. 그 순간 노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 비녀는 청송 심씨 가문에서 종부에게만 넘겨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무 장식이나 값나가는 폐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 안주인의 자리, 핏줄을 잇는 정통성, 명예와 의무를 함께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비녀가 사라진 날, 강 노부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며느리 은수는 폐물을 훔쳐 외간 남자와 달아난 요망한 년이 되어 종갓집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노부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어찌 네놈 손에 있느냐? 청년은 겁먹은 짐승처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녀를 어디서 났느냐 물었다. 노부인의 목소리는 마당 전체를 때렸습니다. 종들도 줄을 서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청년은 마른 입술을 갸웃대었습니다. 저는 훔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습니다. 어머니? 예. 배가 너무 고파 견딜 수 없는 날이 오거든. 안동 심씨 종갓집을 찾아가 이 비녀를 보여드리고 밥 한 끼만 청하라 하셨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은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강 노부인의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가늘지만 날카로운 눈매, 코끝의 모양, 입술을 앙담은 버릇까지 죽은 아들 신명준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강 노부인은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늙은 하인이 얼른 팔을 부축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20해 묵은 죄가 한꺼번에 칼날이 되어 솟구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 마당 한켠에서 그 모든 장면을 노려보는 두 쌍의 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강 노부인의 사촌 동생 신팔조. 겉으로는 충직한 집안 어른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20년 동안 이 집 재산을 틀어주고 흔들어온 독사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늙은 집사 천가.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늘 남의 불행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신팔조는 청년을 보자 순간 얼굴빛이 굳었다가 이내 아무 일 없는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천가 또한 보자기와 비뇨를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 노부인은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늙었지만 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난 20회를 후회로 살아온 사람답게 이제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손주를 끌어안는 순간 저 독사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피눈물을 안으로 삼킨 채 전혀 다른 얼굴을 내보였습니다. 이 더러운 놈을 당장 붙잡아라. 순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어느 도둑놈이 가짜 비녀를 들고 와 종갓집을 더럽히느냐. 저놈을 광에 가둬라. 내일 새벽 관가에 넘겨 죄를 물을 것이다. 청년이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왔을 뿐입니다. 닥쳐라. 네 어미라는 자도 예전에 집안을 욕보인 죄인이다. 그 핏줄이 어디 감히. 말끝에서 노부인의 목이 잠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분노였고 안으로는 피 맺힌 오열이었으니까요. 하인들이 청년을 끌고 갔습니다. 청년은 끝내 비녀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품에 안았지만 노부인은 오히려 그것을 다시 청년 손에 쥐어주듯 던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경멸이었으나 사실은 그것만은 내 것이라는 징표를 잃지 마라 하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신팔조가 청가를 겼는지라며 피식 웃었습니다. 보았느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저 성민은 못 고친다니까. 제 손주일 수도 있는 놈을 제 발로 광에 가두는구나. 청가는 입을 손으로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마님도 늙으셨죠. 이제 모든 일은 날이 뜻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종갓집의 진짜 주인은 다시 눈을 떴다는 것을. 20회 전 며느리 은수는 안동 고을에서도 정숙하기로 이름난 규수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맑았으며 시부모를 받드는 법도 반듯했습니다. 외아들 명준이 글재주보다 장사 수완에 밝았던 만큼 은수는 그런 남편의 바쁜 빈자리를 조용히 채우는 여인이었습니다. 강 노부인 역시 처음엔 그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은수는 말은 적어도 속이 깊다. 우리 명준 복이 많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은수가 아이를 가졌을 때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외아들 명준이 이일대를 얻게 되었으니 강 노부인에게도 더 없는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부터 집안에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준의 얼굴이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기침을 심하게 하고 식은땀을 흘리더니 때론 이유 없이 손을 떨고 밤이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의원들은 피로가 겹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상단일로 독한 술을 많이 마셔 그렇다 했습니다. 그러나 은수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돌아와 마시는 차와 탕약에 이상한 냄새가 밴다는 걸 몇 번이나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집사 청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마님, 의원이 지어준 보약입니다. 도련님, 기운이 허해서 그런 것이죠. 은수는 찜찜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준이 장터에서 돌아오다 수레가 뒤집혀 크게 다쳤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사고라 했지만 사고 직전 마부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은 이도 있었습니다. 명준은 며칠을 앓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종갓집은 곡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은수는 남편의 관 앞에서 실신하듯 쓰러졌고 강 노부인은 아들의 손을 붙들고 네가 먼저 가면 이 어미는 무엇으로 사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신팔조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상주를 도우며 집안을 챙기는 척했지만 뒤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은밀히 소문을 뿌렸습니다. 형님이 죽기 전부터 집안에 흉한 기운이 돌더라니. 알고 보니 며느리가 수상해. 밤중에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말이 있네. 청옥비녀도 안 보인다더군. 가문의 폐물을 훔쳐 달아날 속셈 아니었겠나. 뱃속아이가 정말 명준의 핏줄인지 누가 장담하겠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지만 천주집의 혼란, 갑작스러운 상실, 그리고 당시 강 노부인의 무너진 정신은 그 모든 독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눈 오는 밤이었습니다. 천가가 울며 달려와 고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며느리 마님 방에서 폐물이 사라졌고 수상한 남정네가 담장 밖에서 달아나는 걸 봤습니다. 순간 강 노부인의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들 잃은 어미의 심장은 가장 잔인한 말에 가장 쉽게 찢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은수는 만삭의 몸으로 마루에 끌려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닙니다. 저는 결단코 닥쳐라. 내 아들이 죽은 것도 모자라. 이 집안을 팔아먹으려 했느냐? 제가 아니옵니다. 누가 모함을... 그러나 그날은 은수의 결백보다 강 노부인의 분노가 더 컸습니다. 분에 겨운 노부인은 직접 회초리를 들고 며느리를 내리쳤습니다. 은수는 배를 감싸며 쓰러졌고 눈물로 마당을 적셨습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네 뱃속 아이가 누구 씨인지도 모를 판에 이 집안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다. 은수는 기어가듯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몸을 가릴 낡은 두루마기와 미처 빼앗기지 않은 작은 비단 보자기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국 끝까지 숨겨낸 청옥 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왜 훔쳐 달아났다는 누명을 쓰면서도 그 비녀를 놓지 않았을까요? 그것만이 훗날 자신의 억울함과 뱃속 아이의 정통성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밤, 더 무서운 일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침팔조는 대문 밖으로 쫓겨난 은수를 멀리서 지켜보다 얼굴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전연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뱃속 핏줄도 더더욱. 천가는 낮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붙일까요?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든 강물에 휩쓸려 죽든 매일 아침엔 사라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만삭의 은수를 뒤쫓는 사내들이 붙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맨발로 도망치던 은수는 끝내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뒤에서는 사내들의 발소리, 앞에는 검은 강물. 은수는 배를 부여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방님,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그대로 얼음장 같은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물은 차가웠고 밤은 깊었습니다. 은수는 몇 번이고 물을 먹으며 떠내려 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다! 사람 살려! 은수는 강 하류의 작은 나루터 근처에서 나무꾼 노부부에게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사연 없는 상처가 없다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수는 열흘 넘게 고열에 시달렸고 깨어난 뒤에는 며칠을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시댁은 자신을 내쳤고 뱃속 아이마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버텼습니다. 눈보라가 잠잠해지던 어느 새벽, 은수는 고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작고 여렸지만 울음소리만큼은 놀랄 만큼 힘찼습니다. 나무꾼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질긴 팔자네. 이렇게 태어난 걸 보면 하늘이 살린 거야. 은수는 아이를 끌어안고 끝내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죽은 남편의 어머니를 미워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 이름만 그렇게 지었습니다. 한결, 마음 한결같이 살거라. 세상이 널 버려도 너는 스스로를 버리지 말아라. 은수는 산골 외딴 오두막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봄에는 나무를 캐고 여름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가을에는 남의 밭일을 거들고 겨울에는 장작을 팔다가 몰래 피를 토했습니다. 20년은 길었습니다. 몸도 점점 망가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졌던 후유증과 제때 치료받지 못한 병이 가심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은수는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원망보다 아이를 먼저 먹여야 했고 한보달 내일 아침 장작 한 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결은 어머니를 닮아 과묵했고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고닫습니다. 글을 제대로 배울 형편은 안 되었지만 낡은 책을 주워다 읽고 여인들 심부름을 하며 들은 세상 이치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왼손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너를 누구보다 기다리던 분이셨다. 정직했고 따뜻했고 약한 이를 업신여기지 않으셨다. 그럼 저는 왜 외가도 친가도 없이 삽니까? 왼손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의 전부가 아닌 가장 잔인하지 않은 부분만 말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진실보다 거짓을 더 쉽게 믿는 법이란다. 하지만 억울함이 크다고 해서 마음을 도구로 채우면 결국 내 안의 사람마저 죽어버린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울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네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다. 그 말은 한결의 뼛속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한결은 청년이 되었고 왼수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지침은 잦아졌고 가끔은 흰 천에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한결은 산하의 의원을 모셔오려 했지만 왼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약값 아껴라. 너는 아직 살아갈 날이 길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어미는 안다. 내 몸은 이제 오래 못 간다. 어느 초겨울 밤 왼수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옛날 핏자국이 검붉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청옥 비녀가 고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결은 처음 보는 물건에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윈스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어루만졌습니다. 너의 운명을 증명할 물건이다. 제 운명이라뇨? 잘 들어라. 아주 배가 고파 더는 버틸 수 없고 세상에 기댈 데가 정말 하나도 없을 때만 안동의 심씨 종갓집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이 비녀를 보여드려라. 심씨 종갓집? 그곳이 제 친가입니까? 은수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내 그렇다고도 아니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거든 절대 원망하지 마라. 누구를 탓하는 말도 하지 마라. 그저 밥 한 끼만 청하고 돌아서라.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면 어찌 죄가... 왼수는 힘겹게 한결의 손등을 붙들었습니다. 미워하며 살면 네 얼굴마저 미운 자들과 닮아간다. 네가 지켜야 할 건 분노가 아니라 네 아버지의 핏줄이 가진 품이다.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만약 하늘이 내 편이라면 언젠가 진실이 먼저 널 찾을 것이다. 그날 밤 종갓집은 겉으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광 안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희미한 등잔불, 굶주림과 의심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한결은 무릎을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갇혔는지보다 어머니가 끝까지 원망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장옷을 뒤집어 쓴 강 노부인이 홀로 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결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님.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노부인은 바닥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내 죄가 하늘에 사무쳤구나. 한결은 얼어붙었습니다. 낮에 표독스러운 노파와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는 늙은 어미가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노부인은 한결의 두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눈이 우리 명준이 눈이야. 내 콧날이 그 아이 코끝이야. 내가 어찌 이걸 못 알아보았단 말이냐. 왜 손주를, 내 아들 씨를 내가 내 손으로 죄인 취급했구나. 한결은 말을 잃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노부인은 어렵게 숨을 골랐습니다. 내 어미 이름이 은수지? 20회 전 내 아들 명준의 아내였던 내 며느리 말이다. 그 순간 한결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정말 저는... 그래, 너는 이 집 핏줄이다. 내가 눈이 멀어 내쫓은 며느리가 목숨 걸고 지켜낸 내 손주다. 한결의 가심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없이 살아온 아버지의 자리, 발면되지 않던 결핍, 어머니가 끝내 다 말하지 못했던 진실,
그 모든 것이 눈앞에 높아 한 사람 앞에서 한꺼번에 실체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격보다 먼저 떠오른 건 죽어가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왜 산속에서 피를 토하며 암에 빨래를 하며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까? 그 물음은 차분했지만 탈보다 깊었습니다. 강 노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거짓을 믿었다. 왜 슬픔에 눈이 멀어. 저 독사들 말에 속았다. 독사들? 신팔조와 천가. 그놈들이 내 아들을 해치고 네 어미를 누명 씌운 게 틀림없다. 오늘 네가 나타난 순간 놈들 눈빛이 먼저 변했다. 나는 이제 안다. 한결은 두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너부터 죽는다. 놈들은 이미 한 번 네 어미를 죽이려 했다. 네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이상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강 노부인은 한결 쪽으로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내가 이번엔 절대 그때처럼 당하지 않는다. 내가 저놈들 숨통을 끊기 전까지 아무도 네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된다. 한결은 노부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흔들림도 연민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이 집에선 그분도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겠군요. 강 노부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계시느냐? 은수가 살아있느냐? 한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는 계셨습니다. 은수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지만 병이 깊습니다. 오늘 제가 떠나올 때도 숨이 가빠 보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강 노부인은 거의 비명을 삼키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디냐? 강 노부인은 그날 밤 곧장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늙은 하인 셋만 조용히 불렀습니다. 입이 무겁고 돈보다 의리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마차를 준비해라. 누가 묻거든 절에 불공 드리러 간다 하여라. 신팔조 귀에 들어가선 안 된다. 눈 덮인 산길을 넘어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행은 한결이 알려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귀쾌한 양내와 피비린내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낡은 이불 속에 누운 은수는 얼굴이 백지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강 노부인이 문턱에 선 채 그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20회 전 대문 밖으로 쫓겨나던 젊은 여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병과 가난에 시달려 뼈만 남은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은수야, 그 한마디에 은수의 속눈썹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흰 수건에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강 노부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무너져 며느리 발치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나를 때려라. 나를 죽여라. 그래도 시원치 않을 게다. 내가 네 인생을 망쳤다 내가. 은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힘겹게 손을 뻗어 시어머니 어깨에 얹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 말이 오히려 강 노부인을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러지 말라 하겠느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내 뱃속 아이도 지켜주지 못했다. 그 추운 밤 널 내쫓고도 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다. 은수는 한참 숨을 고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결이는 무사합니까? 강 노부인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억울함도 지난 세월도 병든 몸도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아들 안위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 살아있다. 내가 광에 가둔 척 했을 뿐이다. 내 아이, 내 손주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은수의 마른 입술 끝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아이만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압이 없는 서름보다 무서운 건 미움 속에서 자라는 마음입니다. 아니다. 이제 그 아이는 더는 숨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이름을 찾아주마. 너도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네 억울함을 네 입으로 밝혀야 한다. 강 노부인은 전국의 의원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약재는 값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신팔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수는 종갓집 뒤편의 오래된 별당으로 비밀리에 옮겨졌습니다. 겉으로는 창고라 부리는 곳이었지만
안쪽은 따뜻한 온돌과 두터운 병풍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노부인은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인은 먼저 장부를 보았습니다. 20회 동안 손을 떼고 있던 상단 재정과 곡물 창고 기록을 밤마다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신팔조가 관리한다던 창고의 곡식이 해마다 조금씩 비어 있었고 명준사 후 갑자기 거래처가 바뀐 흔적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다. 노부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옛 마부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명준이 죽던 날 수레를 몰았어야 할 본래의 마부는 사고 전날 갑자기 배탈이 났다며 빠졌고 대신 낯선 사내가 마차를 끌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낯선 사내에게 돈을 건넨 자가 천가의 먼 친척이라는 소문도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옛 의원 한 명이 노부인 몰래 불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도련님께서 드시던 탕약 냄새가 이상해 몇 번이나 다시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어른이 계속 약방을 바꾸셨고 제 입이 가벼우면 의원 노를 못하게 된다. 협박받았습니다. 무슨 약이었느냐? 오래 먹이면 속을 망치고 기력을 마르게 하는 성분이었습니다. 곧장 죽이는 독은 아니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강 노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준아, 네가 그토록 어미를 찾던 밤에도 내가 진실을 몰랐구나. 한편 천가 역시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 노부인이 예전처럼 그에게 장부를 맡기지 않고 직접 곳간을 돌며 하인들 이름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가는 신팔조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마님이 뭔가 눈치채신 듯합니다. 신팔조는 코웃음 쳤습니다. 늙은이가 뭘 알겠느냐? 허나 그 청년이 문제입니다. 그놈 얼굴이 너무... 신팔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나도 보았다. 명준이 놈을 쏙 빼닮았더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엔 피냄새가 있었습니다. 없애야겠죠? 천가가 속삭였습니다. 신팔조는 낮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광에 갇혔다더니 아직 살아있으면 마님이 직접 관가로 넘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하면 된다. 저 며느리년도 그때 죽였어야 했어. 내가 괜한 자비를 베풀었지.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광은 이미 비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년 초겨울 안동 일대의 문중 어른들이 모여 가문의 재산 정리와 당주 문제를 논하는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 중요했습니다. 강 노부인이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퍼지며 신팔조가 자연스럽게 다음 당주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팔조는 이미 판을 깔아두었습니다. 몇몇 먼 친척에게 돈을 쥐어주었고 자신이 상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인상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명준이 죽기 전 집안 운영은 팔조 아우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위조 유언장까지 준비해두었습니다. 문중회의 전날 신팔조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이 일찍 가신 뒤로 제가 부족하나마 이 집안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대를 이어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노부인이 워낙 쇠약해졌다는 소문이 돌았으니 신팔조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강 노부인은 별당에서 은수와 한결을 마주 앉혔습니다. 은수는 여전히 병약했지만 며칠 새 치료를 받으며 겨우 몸을 추슬렀습니다. 한결은 종갓집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나 여전히 어딘가 낯설고 경계하는 눈빛이 남아있었습니다. 강 노부인은 두 사람 앞에 청옥비녀와 오래된 문서 그리고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내일 문중회의에서 모든 걸 끝낸다. 은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조가 출근하십니까? 충분하지 않아도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하다. 노부인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명준의 약에 들어간 독성 성분, 다 깬 마부, 신팔조의 횡령장부, 천가가 예전에 은수에게 건넸던 약봉지의 종이와 동일한 재질, 그리고 결정적으로 벼랑 아래 은수를 구조했던 나무꾼 부부까지 증인으로 확보해두었다고. 은수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20회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야 목소리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은수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신팔조는 절대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결이 정치를 두고
또 다른 누명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강 노부인은 청옥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보관해온 옛 족보의 비밀 기록을 펼쳤습니다. 정부에게 청옥 비녀를 전할 때 별도로 남기는 인장과 문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 노부인은 과거 명중과 은수의 혼례 뒤 직접 써서 봉인했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는 내 손으로 썼다. 명준의 정실안의 은수에게 종부의 상징인 청옥 비녀를 넘긴다는 징표다. 그날 이후 비녀가 은수 손에 있었던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 한결은 그제야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기 어머니가 숨기듯 품고 살았던 물건이 단지 값비싼 폐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핏줄의 문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 노부인은 한결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내일 네가 할 일은 단 하나다. 분노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네 어미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품위를 지켜라. 한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복수보다 먼저 바로잡아야 할 이름이 있군요. 노부인은 처음으로 손주의 말에서 죽은 아들 명준의 기계를 보았습니다. 문중회의 당일 종갓집 사랑채에는 안동 일대 문중 어른들과 친척들이 빼곡히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화려한 비단도포를 걸쳤습니다. 겉으로는 예와 법을 말했지만 속으론 재산과 권한의 향방을 노리는 자리였습니다. 심팔조는 일주부터 상석 가까이에 앉아 손님들을 능숙히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비통한 척하는 얕은 슬픔과 승리를 확신하는 얇은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강 노부인께서 연세가 많으셔 오늘은 나오시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 한마디로 이미 분위기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심팔조는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척 꾸며진 위조 유언장이었습니다. 형님, 명준이 세상을 뜨기 전 혼란을 우려해 제게 남긴 글입니다. 혹 자신에게 변고가 생기면 가문 재산과 상단 운영을 제게 맡긴다고 몇몇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런 문서가 있었다고? 왜 이제야 공개하는가? 심팔조는 한숨을 쉬며 나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노부인, 충격이 너무 크실까봐 지금까지 숨겨온 것입니다. 또 며느리 은수마저 집을 버리고 달아났으니 제가 나서지 않으면 집안이 무너질 처지였죠. 그때였습니다. 쾅! 사랑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눈발과 함께 밀려들고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장옷을 벗어젖힌 강 노부인이 지팡이도 없이 곧은 허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위험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푸른 도포를 단정히 입은 청년 한 명과 참백하지만 눈빛만큼은 칼처럼 선 여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심팔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찌... 청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졌습니다. 저 여인 은수 아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옆에 젊은이는 누구요? 강 노부인이 상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중 어른들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어미인 내가 20해 동안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허나 오늘 그 죄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팔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저 여인은 가문의 폐물을 훔쳐 달아난 죄인입니다. 감히 이런 중대 자리. 닥쳐라. 강 노부인의 일갈에 망한 공기가 찢어졌습니다. 도둑은 따로 있다. 살인자도 따로 있고. 심팔조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그때 은수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몸은 약해 비틀거리면서도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작은아버님, 20해 전 제게 독이 든 약봉지를 건네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천갈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은수는 품에서 낡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바로 그날의 흔적이었습니다. 집사 천가가 말했죠. 마님께서 충격이 크시니 잠시 정신을 안정시키면 약을 타 마시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의 탕약에서 수상한 냄새를 맡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마시지 않고 숨겨두었습니다.
강 노부인이 뒤이어 장부와 증언서를 내보였습니다. 여기 천가가 약방을 드나들며 사들인 약재 기록이 있다. 그리고 명준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린 독성에 대해 옛 의원들이 증언한 문서도 있다. 문중 어른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심팔조는 급히 둘러댔습니다. 증언이야 돈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돈으로 만들 수 있느냐? 강 노부인은 마지막으로 청옥 비녀와 봉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비녀는 대대로 종부에게만 넘겨지는 물건이다. 추무회 전 내가 직접 며느리 은수에게 전했고 그 증표 문서를 손수 남겼다. 즉 은수가 이 비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둑질의 증거가 아니라 정당한 종부였다는 증거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도둑 누명은 누군가 조작한 것이 분명하군. 심팔조의 이마에 떼띠 맺혔습니다. 그러나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강 노부인이 한결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문중 어른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추모회 전 대문 밖으로 내쫓긴 며느리 은수의 뱃속에 있던 매아들 명준의 핏줄입니다. 외손자 심한결입니다. 순간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명준을 닮았구나. 그럼 심팔조가 대를 잇는다는 말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지. 심팔조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어찌 형님 핏줄이란 증거가 있습니까? 산속에서 굴러먹다 온 떠돌이일 수도 있죠. 한결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굶주렸고 추웠고 어머니가 피를 토하는 걸 지켜보며 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습니다.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결은 심팔조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히려 탐한 건 당신이었겠죠. 가문의 재산도, 이름도, 자리도. 그래서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제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천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심팔조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입 닥치지 못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천가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듯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 심팔조 날이 지시였습니다. 도련님 탕약에 약을 섞으라 한 것도, 마차를 바꾸라 한 것도, 은수마님이 외간 남자와 통했다는 소문을 내라 한 것도, 심지어 대문 밖으로 쫓겨난 뒤 사내들을 붙여 없애라 한 것도 날이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겨주십시오. 문중 어른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천인 공노할, 핏줄을 끊으려 하다니 명준을 죽여? 제 형님 같은 사람을? 심팔조는 휘청거리더니 니네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더는 가면을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은 어차피 물러 터졌다. 장사는 잘해도 사람은 너무 믿었지. 병수는 아들밖에 몰랐고 그 집안을 내가 아니면 누가 먹었겠느냐. 저 며느리년 뱃속 핏줄까지 살아남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 순간 강 노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원칙대로라면 심팔조와 천가는 그 자리에서 관가로 끌려가 국문을 받고 차명에 처해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중 어른들 또한 분개하며 당장 포조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 노부인은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관가에 넘기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자는 이 집 밥을 먹고 자란 자다. 형제의 정을 팔아 권력을 탐했고 가문의 쌀과 이름으로 배를 불리며 내 아들과 며느리, 손주 인생을 짓밟았다. 그러니 저자의 형벌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제 죄를 매일 씹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심팔조가 이를 갈았습니다. 형수님, 설마 심팔조의 재산과 전답, 노비문서, 거래권을 전부 몰수한다. 오늘부로 족보에서 이름을 지우고 이 집안 문턱을 영원히 밟지 못하게 하라. 문중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강 노부인의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낙동강 아래 빈민촌으로 내쫓아라. 죽이지는 말아라. 대신 평생 남의 적선으로 연명하게 하라. 신팔조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차라리 죽여라. 강 노부인의 눈빛이 얼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 네가 굶주림을 모른 채 빼앗았으니 이제는 굶주림 속에서 살아라. 해마다 명준 길마다 퍼지는 이 집 국밥 냄새를 맡으며 네가 빼앗은 밥그릇이 누구 것이었는지 1000번, 10,000번 생각하며 살아라. 천가도 함께 벌벌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신팔조와 천가는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명준의 기일이 돌아왔고 종갓집 마당에는 예년처럼 솥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강 노부인 옆에는 며느리 은수가 앉아 있었고 국을 뜨는 청년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결은 이제 이름을 되찾은 뒤 문중 어른들의 인정 속에 글과 상단 일을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눈썰미와 성품 덕에 사람들은 역시 명준의 아들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은수는 아직 완전히 건강을 되찾지 못했지만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강 노부인은 며느리에게 집안 안채 열쇠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 집 안주인은 너다.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 은수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지만 받아야 할 자리를 비로소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거지와 나그네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줄 맨 끝에서 너무도 초라한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신팔조와 천가였습니다. 한때 비단도포에 금태장죽을 물던 신팔조는 이제 누더기를 걸친 채 허리가 휘어 있었습니다. 천가는 앞니가 빠지고 얼굴이 반쯤 주저앉아 예전의 교활한 웃음조차 지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강 노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은 다음 세대의 몫이라는 듯이 한결은 뜨거운 국밥 2그릇을 떠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신팔조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모욕감과 굶주림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비웃는 것이냐? 한결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죽지 말고 사시라는 뜻입니다. 뭐라? 당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배고픔 속에서 추위 속에서 남이 퍼주는 밥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하루도 잊지 말고 사십시오. 너무 쉽게 죽어버리면 제 어머니의 수모회가 너무 가볍지 않겠습니까? 신팔조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분노도 오기조차도 아니었습니다. 끝내 자신이 빼앗지 못한 품격 앞에서 느끼는 처절한 패배뿐이었습니다. 천가는 국밥 그릇을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소인이 죄인이 왜다. 한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다음 그릇을 퍼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강 노부인은 속으로 죽은 아들 명준에게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내 아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네 뜻은 저 아이 안에서 다시 숨쉬는구나. 종갓집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 집 안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돌았습니다. 은수는 하인들을 함부로 부리지 않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결은 글 공부뿐 아니라 장터 사람들의 사정까지 직접 듣고 다니며 한간 거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돈은 쌓는 것보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살고 집안도 삽니다. 그 말에 강 노부인은 손주가 단순히 핏줄만 이은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의 어짐과 은수의 인내를 함께 물려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봄날 마당에 매화가 피기 시작할 무렵 강 노부인은 안채 텐마루에 은수와 한결을 불러 앉혔습니다. 노부인은 작은 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청옥 비녀와 함께 집안 열쇠, 장부 인장, 그리고 오래된 족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은수야, 예 어머님, 이제 이것을 정식으로 다시 받거라. 이번엔 누구도 너를 부정하지 못하게 온 문중 앞에서 다시 치를 것이다. 은수는 두 손으로 함을 받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노부인은 이번엔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 한결아, 네가 이 집안 대를 잇는 것은 당연하다. 허나 나는 그것보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한결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할머님, 저는 이 집안이 누군가를 내쫓아 지키는 집안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 지키는 집안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강 노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먼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20회 전 아들을 잃은 날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만이 아닌 평안이 스쳤습니다. 한겨울에 시작된 원한은 결국 봄을 지나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 은수는 마침내 제 이름과 자리를 되찾았고 굶주림 속에서 자란 청년 한결은 가문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강 노부인은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가문을 세우는 것은 높은 대문도 가득한 창고도 족곳 속 이름 몇 줄도 아니라는 것을, 끝내 가문을 지탱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와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품는 마음이라는 것을. 신팔조와 천가는 죽음보다 긴 형벌 속에서 자신들이 외면했던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국밥 냄새가 피어오를 때마다 그 냄새가 단지 밥 냄새가 아니라 자신들이 빼앗으려 했던 한 사람의 삶, 한 집안의 정이었음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겨울은 길어도 끝매 지나갑니다. 눈 속에 묻힌 진실도 봄이 오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핏줄은 감출 수 있어도 양심까지 영영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시린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억울함은 오래 잠들 수 있어도 어미는 끝내 깨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라 무너진 세월 전체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